끝없는 지평선에 둘러싸인 광활한 바다에서 과학이 갑자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불과 몇 미터 아래 빛과 생명이 여전히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빛을 집어삼키고 햇빛조차 감히 투과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구 깊숙한 곳의 생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할 진실되고 풍부한 증거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해저에 기록된 생명체는 단지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선원과 탐험가들의 전설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카나리아 제도 근처에서 상어 탐사를 하는 동안 운명과 바다는 그 이야기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5,000m 깊이의 통가 해구에 숨막힐 듯한 어둠 속에 숨겨진 선사시대 세계의 살아있는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외딴 곳에 있고 탐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부릅니다. 관광도 다이버도 없습니다. 특수 설계된 기계만이 강철이 종이처럼 부서질 정도로 강한 수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메라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카메라가 가져온 이미지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정의하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 괴물 이야기는 항해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수세기 전 선원들은 항해에서 돌아와 육지에서는 아무도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생물들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거대한 뱀들이 배를 집어삼켰고 밤하늘에서 촉수가 나타나 사람과 나무를 받아 밑으로 끌어내렸으며 물고기들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났습니다. 고대 해도조차도 사람들의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여기 괴물이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러한 전설을 비웃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전설이 단순한 전설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거대 오징어가 처음 사진에 포착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눈은 저녁 접시만 하고 촉수는 미세한 칼날에 매달린 빨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입에 300개의 송곳니가 가득 찬 프린지 상어는 생물학 교과서보다는 악몽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쭉한 주둥이와 덫처럼 튀어나온 턱을 가진 고블린 상어는 너무나 기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해의 생물 발광 유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등불처럼 빛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여전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와 마주쳤을 때의 느낌입니다. 소리도 빛도 소란도 없이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나 멈춰서서 마치 이 상황에서 진짜 먹잇감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듯 당신을 응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해는 단순한 외딴 생태계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규칙과 포식자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식사가 전쟁입니다. 한치의 진전도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기에 과학자들이 통가 해구 탐사를 위해 장비를 준비할 때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저는 고요하며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선택된 장치는 착륙선이었습니다. 적광 카메라가 장착된 강화 금속 구조물로 아래에 있는 생물들을 사실상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착륙선에는 물고기 살던 거리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는 주의를 끌기 위한 간단한 미끼였습니다. 카메라 트랩은 사진 찍을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사진 찍을 것이 없었던 걸까요? 카메라가 한 미터씩 내려갈 때마다 햇살이 희미해진다. 먼저 황혼지대에 은은한 푸른빛이 나타나고 이어 자정지대에 짙은 검은색이 나타난다. 이 층층들 안에서 생명체들은 마치 외계인의 손길로 빚어진 듯 기묘한 형상으로 뒤틀린다. 바로 여기서 임무의 첫 번째 미시적 갈등이 발생한다. 너무 크고 강력한 무언가가 장비에 접근한다면 어떨까?
만약 압력만이 유일한 위험이 아니라면 이전 탐사에서는 대부분 작고 느리게 움직이는 생물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문과 몇몇 모호한 영상들은 수면 아래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빛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완벽하게 지도화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위성, 잠수함,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해저보다 화성 표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다의 80% 이상이 아직 직접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수천 미터 아래 인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바다 밑을 유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팀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설적인 생물들이 여전히 심연의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카메라의 도발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도요. 단순히 미끼를 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여기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여정 전체를 정의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학이 이와 같은 발견을 계속한다면 빛이 닿지 않는 우리 발 아래서는 무엇이 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카메라는 마치 외계로 보내진 탐사선처럼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에 매달려 밀리미터 단위의 무게를 지닌 채 카메라는 천천히 하강하며 우리가 아는 세상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지상에서는 맑은 하늘 아래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불과 몇 미터 아래에서는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먹빛,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카메라에 오른 연구원들은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 미지의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드러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침묵의 긴장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어쩌면 밤에 혼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낄 때일지도 모릅니다. 뇌가 인지하기도 전에 몸에서 경고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바로 바다 밑바닥에서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모든 그림자는 그저 바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죠. 카메라는 가장 깊은 500m, 소위 황혼지대를 훑는다. 좀벌레들이 헤엄치며 지나가는데 그들의 몸은 작고 희미해지는 불꽃처럼 마지막 햇살을 반사한다. 1000m 깊이에서는 모든 것이 거의 칠흑같이 어둡다. 반투명한 생물들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해파리들은 스스로 빛을 내뿜으며 가느다란 형체들이 화면 속을 조용히 헤엄친다. 그곳에서 모든 생물들은 마치 삶이 죽음과의 숨바꼭질인 것처럼 변장과 생존의 달인이다. 2500m 깊이에서는 온도가 급강하하여 사람이 몇 분 만에 얼어 죽습니다. 압력은 수면보다 250배나 높습니다. 전보 제트기 50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몸집만큼이나 큰 부리를 가진 펠리컨 물고기가 카메라 앞에 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형광색 새우가 작은 손전등처럼 공허 속을 떠다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큰 무언가를 기대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종종 의문을 품습니다. 직장 목표든 인간관계든 심지어 개인적인 목표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목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차이점은 이 경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노력에는 수천 달러가 듭니다. 매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하느냐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느냐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4000m를 이동했습니다. 이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어둡고 얼음으로 뒤덮인 광활한 바다, 소위 심해 평원에 서 있습니다. 해저는 달 표면처럼 고운 퇴적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스탠드에 매달린 미끼 물고기들은 마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니터는 모래와 어둠만 비추며 고요에 휩싸입니다. 마치 아직 듣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림자였다. 물고기도
물고기 떼도 심지어 해류에 떠밀려가는 바위도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였다. 너무나 거대했다. 마치 주변의 물을 밀어내는 듯한 유령 같았다. 배 위에서 연구원들은 스크린 위로 몸을 기울였다. 방 안은 기묘하게 조용해졌고 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위쪽에서 들렸다. 그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고 빛나지도 않았고 거품도 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 그저 조용히 움직였다. 순식간에 그것은 카메라의 희미한 붉은 빛에 그 형체만 겨우 비칠 정도로 가까워졌다. 울퉁불퉁한 질감을 가진 두꺼운 피부는 시간이 깎아 만든 고대 암석 같았다. 넓고 거의 원통형에 가까운 코와 창백한 눈은 미끼가 아닌 관찰자에게 초점을 맞춘 듯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쳐다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호기심도 놀라움도 아닙니다. 마치 당신을 훑어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은 눈은 같은 종류의 집중력을 발산합니다. 본능적으로 공격하려는 배고픈 포식자의 시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의식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후 몇 초 동안 그 괴물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세세하게 포착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왔다. 화면이 흔들리고 스피커에서 금속성 금이 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영상은 어둠에 삼켜졌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도 조심스러운 접근도 아니었다.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통제실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신호를 되찾으려 애쓰는 시스템의 반복적인 웅궁거림만 들렸다. 기다림은 숨막히는 긴장감처럼 느껴졌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치 눈꺼풀이 열리듯 이미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렌즈는 긁히고 얼룩이 졌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그리고 배경에는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움직이며 마치 다음 움직임을 생각하는 듯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카메라를 빙빙 돈다. 이건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다.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게 어떤 건지 아나? 낯선 사람이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행동할 때, 혹은 어떤 사건이 정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심해에서 이는 그 생물이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숙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장감은 시시각각 고조되었다. 그 괴물은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 같았다. 이건 경주도 추격전도 아니었다. 이건 게임이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체스판 위의 방문객, 어쩌면 가장 취약한 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공격이 이어지지만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녀는 카메라 바로 앞에 서서 마치 잠긴 금고처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치 정교하게 안무된 동작처럼 입을 크게 벌리자 짧고 긴 원뿔 모양의 톱니 모양의 이빨들이 드러납니다. 이 장면은 그녀를 위협하고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괴물은 계속해서 전진했고 화면은 엉망이 되었다. 압력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뒤섞였다. 괴물의 입 안이 섬광처럼 일그러져 드러났다. 마치 카메라가 살아있는 기계에 갇힌 듯했다. 직원들은 말없이 그 괴물을 지켜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괴물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직장이나 동네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당신을 관찰하고 계산하고 외과 의사의 정밀한 판단으로 행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날 우리 팀에게 심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생명체와의 조우였죠.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압력이 완화되고 카메라가 해제되자 모두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끼를 향해 돌아서서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허기가 아니라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불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행동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만남의 진실과 심해, 생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유령 포식자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아직 지구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생각하게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 드리고 어쩌면 다음 미스터리가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신 모든 내용을 생각하면 저를 믿으세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을 테니까요. 처음 영상을 봤을 때 카메라가 무사하다는 안도감뿐 아니라 깊은 깨달음까지 얻었습니다. 그들이 포착한 것은 평범한 포식자가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 우연히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체의 모든 움직임은 치밀하게 계획된 듯 했습니다. 접근하는 각도, 카메라 앞에 머무는 시간,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카메라를 시험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순전히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과시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필름을 한 프레임씩 느리게 촬영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직전, 그 동물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자신의 창문이라고 생각되는 곳, 즉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방황하거나 호기심 어린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거의 반항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포식자들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행동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걸까요? 며칠 동안 조사한 결과 이것이 태평양 잠자리 상거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분한 몽상가의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할 수 있지만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동물들이 살아있는 모습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진에서는 우연히 어망에 걸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목격이 특히 특이한 이유는 바로 위치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표본이 발견된 적이 없으며 나 1000m 넘는 수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생물학자들이 이 종의 지리적 분포에 대해 내린 몇 가지 기존 결론과 모순됩니다. 알래스카, 캐나다 또는 일본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크기의 상어가 남태평양 중부 깊은 곳에서 사냥한다면 그 서식지 내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금지 구역이 있을까요? 제한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포식자가 우리 지도 너머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크기 분석입니다. 이 표본은 약 3.5m 길이의 성체 암컷입니다. 외상이나 눈에 띄는 흉터는 없지만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피부는 두꺼워 마치 다른 어떤 동물보다 시간이 더 많이 흘러준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린란드 상어와 같은 가까운 친척이 400년 이상 살 수 있다면 이 생물은 통가 해구의 같은 해역을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다녔을까요? 이 생물은 인류 문명이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지구 변화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슬리퍼 상어의 행동은 우리가 해양 포식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가정을 뒤집습니다. 백상가리처럼 빠르지도 않고 뱀상어처럼 폭발적이지도 않습니다. 참을성 있는 사냥꾼으로 먹이가 공격 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위험합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심해에서 승리는 무력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이는 불안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어가 카메라에 그렇게 침착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다른 먹이, 심지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침입자까지도 몇 번이나 성공적으로 포획했을까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은 또 다른 디테일은 동물이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기는 강력했지만 무해했습니다.
두 번째 물기는 훨씬 더 강력해서 장치를 거의 부술 뻔했습니다. 마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필요한 힘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 무언가를 만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온 힘을 다하기 전에 항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이 동물도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이 가설은 과학자들에게 심해 포식자의 지능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상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살인 기계라고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물들 중 일부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발견의 함의는 생물학을 훨씬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위험을 이해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통가 해구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세상이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상어가 우리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을 살며 사냥하고 순찰할 수 있다면 또 누가 우리와 함께 이 지구를 공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우리가 늘 과장된 것이라 치부해온 고대 전설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지켜보는 생물들과의 만남에 대한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을까요? 배 위에서 100번째 사진을 본 후 팀은 공개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발견의 느낌이 아니라 발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역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찰되는 존재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발견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그곳의 방문객이었고 그 지역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거슬린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길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해저 조우는 생생하게 그리고 영상으로 포착된 이 영상을 통해 그러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종식별 이후의 침묵은 안도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감만 고조시킬 뿐이었다. 이제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평양 잠자리 상어는 단순히 희귀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미스터리였다. 이 포식자는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존재해왔다. 마치 진화 자체가 더 이상 개량될 수 없다고 결정한 듯했다. 이 생물의 변함없는 모습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왔고 우리 이후에도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마치 다른 시대의 유령을 만난 것 같았다. 여전히 숨을 쉬고 사냥하고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그 영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종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정보가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지역의 어부들은 그물에 걸린 죽은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은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했고 피부는 젖은 사포처럼 거칠었으며 눈은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이 자연 서식지에서 우리의 장비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기록 보관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법칙이 매우 다양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임무의 이 단계에서는 관찰 잠수로 시작했던 것이 위험천만한 전투로 변모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세기 동안 생존하고 정밀하게 사냥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포식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누출도 다른 함선의 지원도 개입 가능성도 없습니다. 인간과 기계는 이 환경에서 절대 비할 데 없는 존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행동 또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 공격, 즉
적당히 강력한 첫 번째 단계와 파괴적인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 공격은 상어에게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무력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실용적인 지능, 즉 외부 물체를 파괴하기 전에 얼마나 멀리 공격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먹이를 죽이기 전에 시험하는 범고래와 같은 다른 지능적인 포식자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잠꾸러기 상어가 심해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개발했다면 우리가 아직 목격하지 못한 또 다른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데이터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물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통가 해구는 대형 먹이 동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설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먹이를 찾아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며 지나가던 동물이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개체군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통가 해구를 통과했다면 이 정도 크기의 포식자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다를 건너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곳에 서식한다면 우리는 이 정도 크기의 포식자를 지탱할 수 있는 깊고 자립적인 생태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립된 해구가 수세기 동안 발견되지 않은 최상위 포식자를 지탱할 수 있다면 해저에는 또 어떤 생물들이 조용히 번성하고 있을까요? 바다의 80% 이상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구 해저보다 화성 표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7년 마리아나 해구를 탐사하던 무인 잠수정이 상류로 떠다니는 거대한 젤라틴 덩어리를 촬영했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것은 파편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본 어부들이 5m가 넘는 상알치를 발견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상알치는 마치 바다용 전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은빛 물고기입니다. 이러한 조우는 대부분 우연한 사건으로 우리는 아직 해저 생물에 대한 이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통가 해구로 돌아가서 흥미롭게도 은밀한 사냥꾼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슬리퍼 상어는 빛, 소리, 움직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역 의식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즉 천적이 없는 포식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두려움 없는 태도가 바로 가장 인상적인 점입니다. 바다에서 두려움은 생명을 구하는 본능이며 이 본능에 굴복한다는 것은 이 동물이 서식지에서 진정으로 지배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생리학입니다. 부력을 위해 불에에 의존하는 많은 상어와 달리 슬리퍼 상어는 얇은 지방층으로 채워진 커다란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조용히 활공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먹이의 의심을 사지 않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거의 들리지 않는 적절한 공격 순간을 위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숨어 기다릴 수 있는 천연 잠수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포식자가 수 킬로미터를 몰래 숨어도 들키지 않는데 배나 플랫폼, 심지어 다이빙 경로 밑으로 몰래 숨어드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마치 조용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과 같죠. 통가 해구 발견은 윤리적, 과학적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도에서 이 동물을 발견하는 것은 이 동물의 생물학, 생태계에서의 역할, 그리고 회복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동물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는 것은 개발, 어업 또는 인간의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수반합니다. 해양 역사는 발견이 파괴로 이어진 사례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남회구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대구가 사라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회색 상어가 거의 멸종될 정도로 포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영상을 공개할 때 정확한 좌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증거이자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지만 정복해서는 안 될 곳들이 있습니다. 통가 해구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우리의 생물학적 지평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자체에 내재된 호기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정보와 이미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분류되거나 설명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대를 뛰어넘고 기존 사실에 도전하며 심지어 확인된 후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만남이 주는 가장 강력한 충격은 그 생물 자체보다는 그것이 전달하는 암묵적인 메시지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전히 통제할 수 없고 규칙도 없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황무지로 가득한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가끔씩 목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상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해저를 올려다보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왕이 그곳에 군림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우리의 감각이 결국 깨지기 쉬운 환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자연은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일깨워줍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우리 존재의 유일한 증거를 거의 파괴해버립니다. 며칠 후 배는 항구로 돌아왔고 장비는 안전하게 연구실로 옮겨졌습니다. 연구진은 영상을 매 순간 검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치 꿈 같았고 어쩌면 악몽 같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깊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망설임 없는 입질, 그 뒤를 이은 맹렬한 공격 전 얼어붙은 듯 거의 인간과 같은 눈빛. 그 동물은 주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미끼를 삼켰고 그 자체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순간들은 단순한 과학적 기록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명확한 행동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분석이 심화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잠자는 상어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소 황당한 생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기록된 상호작용은 본능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어쩌면 호기심이 눈에 띄지 않으려는 충동을 이겨내고 그 순간 상어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한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면밀히 감시하면서도 그저 숨어있기로 선택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탐험을 해왔을까요? 이 종이 통가 해구처럼 외딴 깊은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도와 생물학 교과서 그 이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인류가 지구를 지배한다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바다를 지배하고 기술과 위성 덕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우리의 법과 영향력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고대 포식자들이 지배하고 우리는 단지 일시적인 침략자에 불과합니다. 이 관찰에는 고통스러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우리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경계를 넓히고 땅의 구석구석을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지만 심해에서는 우리의 경계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포식자와의 조우 그 이상입니다. 이는 겸손을 일깨워주고 21세기에도 우리의 이해와 힘을 넘어서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생물들이 수세기 동안 생존하고 바다를 누비며 수면 아래 수천 미터 깊이에서 조용히 사냥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생물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종, 얼마나 많은 이야기,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대 전설, 선원들이 해되 기록했던 보이지 않는 괴물들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은유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비슷한 만남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드물고 더덥지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만큼 강력한 존재 말입니다. 과학은 생리학, 지리적 분포, 사냥 행동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포식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 당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느낌입니다. 그들이 지닌 진화 역사의 무게뿐만 아니라 생존에 우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와 함께 있다는 심오한 느낌입니다. 설령 인간이 내일 사라진다 해도 이 생명체는 끊임없이 순환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독립성입니다. 모든 것이 지도에 표시되고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이 점점 더 인공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오랫동안 잊혔던 것, 바로 호기심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미지에 대한 경외심 말입니다. 이러한 설렘은 모든 것이 길들여질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연구팀은 이 영상을 공개하면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 과장된 이론, 그리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상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탐사, 더 큰 존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보존을 촉진하기를 바랐습니다. 태평양 잠자리 상어와 같은 포식자는 바다라는 기계의 희귀한 톱니바퀴가 아닙니다. 전체 생태계의 조용한 기둥이며 우리는 잠깐만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깊은 바닷속 저 멀리 있는 저에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깊은 바닷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일상생활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복잡하며 신비롭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은 아직 밝혀내야 할 비밀이 남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싶다면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장소들과 이 생물들이 여전히 존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다른 모든 분들처럼 여러분의 호기심과 불안감을 자극했다면 진심으로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깊은 바닷속에 숨어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다의 수많은 미스터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상, 그리고 우주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미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